박소연 씨는 서울에서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과학 선생님, 어머니는 국어 선생님이셨죠. 가정 형편은 소박했지만 품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책과 교육,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소연 씨에게 지식에 대한 사랑, 단정함,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책, 부엌에서의 길고 긴 저녁 대화, 그리고 부모님이 1년 내내 돈을 모아 떠나는 연례, 해변 여행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소연 씨는 아버지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마른 체격이지만 단단해 보이는 사려 깊은 눈빛의 박동진 선생님은 과묵했지만 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상황을 분석하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으며 항상 인과관계를 찾도록 가르쳤습니다. 소연아, 인생은 물리와 같단다. 아버지는 믹스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저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이지. 중요한 건 힘과 방향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거야. 반면 어머니 김선자 여사님은 훨씬 감성적이고 사교적이셨습니다. 소연 씨는 어머니로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 독서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감 능력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딸을 학교 문학의 밤행사에 데려갔고 소연 씨는 곧 그곳에서 시를 가장 잘 낭송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때로는 며칠간의 침묵으로 이어지는 잦은 부부싸움은 소연 씨의 잠재의식 속의 결혼 생활이란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서는 어머니에게 져주셨지만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굽히지 않는 강직함을 보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반대로 감정적인 압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법을 아셨죠. 한 번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아. 김 여사님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 주장을 관철하는 법을 배워야 해. 특히 남자들한테는 말이야. 그들은 아이들 같아서 처음엔 저항하려 들지만 나중엔 당연하게 받아들인단다. 소연 씨의 성격이 형성되는데 전환점이 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부산에서 온 젊고 활기찬 역사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 나라와 대륙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자유여행, 그리고 자신을 믿고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배낭 하나만 메고 세계의 절반을 여행했어. 그리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나 자신을 무력하게 여기는 걸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았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소연 씨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여행과 자립, 그리고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소연 씨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공부는 소연 씨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학문, 특히 수학을 좋아했지만 동시에 글쓰기 실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한 과목에서 아쉬운 성적을 받아 최우수 졸업은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았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입학은 그녀의 첫 번째 진지한 도전이자 첫 번째 큰 승리였습니다. 경쟁률은 어마어마했지만 소연 씨는 합격했고 그것도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렸을 때 아버지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서울에서의 대학 시절은 소연 씨에게 전공을 배우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 새로운 사람들, 전혀 다른 삶의 리듬, 이 모든 것에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첫 학기에는 가벼운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 그녀는 기숙사, 화장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무너져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강해져서 네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거나. 그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연 씨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과의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대학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심지어 스페인어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2학년 때는 학과장님의 눈에 띄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성장 발판이 되었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며 소연 씨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월세방이 임시방편일 뿐이며 자기 소유의 집이야말로 독립의 보증수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학년 때 과외를 계속하면서 작은 회계법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유연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었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소박하게 생활하며 수입의 거의 절반을 미래의 아파트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같은 회계법인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은 흥미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노력과 절약 끝에 소연 씨는 서울의 한적한 주거지역에 있는 작은 원룸 아파트의 계약금을 모았습니다. 부모님이 보태주실 수 있는 만큼 도와주셨지만 대부분의 돈은 그녀 스스로 벌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열쇠를 받은 날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아파트는 작고 수리가 필요했지만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그녀는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를 하고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소연 씨 혼자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냈습니다. 이건 그냥 네모난 공간이 아니야. 그녀는 친구 유진에게 수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나만의 안전한 요새야. 한 뼘 한 뼘 내 노력으로 얻었고 타일 하나하나 내 손으로 깔았어. 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 소연 씨의 연애 생활은 몇 번의 짧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동기인 성민과 사귀었습니다. 그는 똑똑했지만 지나치게 자신감이 부족한 남자였습니다. 관계는 1년 반 동안 지속되었지만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서서히 끝이 났습니다. 성민은 이른 결혼과 아이를 원했지만 소연 씨는 먼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후에는 회사 홍보 행사를 촬영하던 사진작가 현우와의 짧고 격렬한 연애가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관계는 금세 그의 월세방에서 동거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소연 씨는 현우가 창의적이지만 절대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월세를 내려고 모아둔 돈을 새 카메라를 사는데 써버렸을 때였습니다. 이 관계들은 소연 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큰 사랑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원칙과 계획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와 헤어진 후 그녀는 한동안 일과 새 아파트를 꾸미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대학 시절과 사회초년생 시절을 거치며 소연 씨는 특별한 소통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직장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하기보다는 듣는 것을 선호했고 절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았으며 항상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부드럽고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어떤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지성과 강한 의지, 그리고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진짜 소연 씨의 모습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서울이 겨울의 동면에서 막 깨어나기 시작하던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소연 씨는 늦은 저녁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습니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회계 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보고서는 이틀 안에 제출해야 했는데 서류상의 불일치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머릿속으로 숫자와 표를 되새기며 걷고 있을 때 길가에 보닛을 열어둔 채 주차된 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옆에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엔진을 들여다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 차가 아버지의 차와 같은 모델인 낡은 현대 아반떼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그 차를 애지중지하며 돌보셨죠. 시동이 안 걸리나요? 그녀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는 반듯한 이목구비의 선한 인상이었고 옅은 갈색 눈동자에 수염이 살짝 나 있었습니다. 네, 그냥 갑자기 꺼져버렸어요. 원인을 모르겠네요. 혹시 배터리 문제 아닐까요? 소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차도 같은 모델인데 가끔 그런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아니요. 배터리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남자가 대답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배터리 단자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차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아버지가 따른 김치찌개 끓이는 법뿐만 아니라 타이어 교체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밑에서 자랐거든요. 소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는 단자를 조이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단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제 구세주예요. 그가 차에서 내리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참, 저는 강민준입니다. 박소연이에요.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최소한 커피라도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는데. 소연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준 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신뢰감과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힘든 하루를 보낸 뒤 마시는 커피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카페는 아늑했고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거의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씨는 건설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주거단지 설계를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소연 씨는 회계 감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현재 건설 회사를 감사 중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민준 씨는 그녀가 일하는 곳을 알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 소연 씨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민준 씨가 바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건 아닌지, 만약 두 회사가 업무적으로 엮여 있다면 이 만남을 계속하는 것이 윤리적인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출근하자마자 감사 대상 회사의 직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는 3일 후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었지만 자만하지 않았고 주의 깊게 들었으며 질문을 하고 적절한 농담을 했습니다. 소연 씨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있잖아요. 그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인 여자는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다들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하고 히스테릭한데 당신이랑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여요.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실제로 자신의 자제력, 감정을 조절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비록 가까운 친구들은 그녀의 내면이 매우 감정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그녀는 일찍부터 내면 세계와 외적인 표현을 분리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급격한 변화 없이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민준 씨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런 자질들은 무모했던 현우에게 지쳐있던 소연 씨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그의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했고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보여주었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소연 씨는 진심 어린 흥미를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만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가벼운 오해가 생겼습니다. 소연 씨가 현대미술 전시회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민준 씨는 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난 예술이랍시고 내놓는 그런 난해한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해. 차라리 영화나 보러 가자. 소연 씨는 그의 단호함에 약간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더 유연해 보였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법이니까요. 그들은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러 갔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간 레스토랑에서 민준 씨는 그의 어머니가 예술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고전회화 전문가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박물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기법, 구도, 빛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 아마 그래서 내가 그런 난해한 작품이나 설치 미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거야. 렘브란트 그림을 보고 나서 검은 사각형을 보는 건 좀 진지하지 못한 느낌이랄까. 이 설명은 소연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그저 어머니에 의해 형성된 특정한 미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또 다른 특징은 관계를 시작한 지 약 2달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연 씨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몇몇 친구들에게는 소개했지만 마치 선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가끔 만나는 미혼의 직장 동료들과 아내와 함께 만나는 어릴 적부터의 기혼 친구인 철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대화 중에 자주 언급했던 대학 동기들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적당한 기회가 없었어. 소연 씨가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들은 다들 애가 딸린 유부남들이라 레스토랑에서 모이기도 힘들어. 어느 금요일 저녁 그들은 소연 씨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가 장을 본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 후 그들은 피자를 주문하고 와인을 열었습니다. 영화는 재미없었고 그들은 금세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와인 2잔을 마신 후 민준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어떻게 혼자 힘으로 산 거야? 부모님이 도와주셨어. 소연 씨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내가 직접 모았어. 3학년 때부터 일하면서 저축했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 대단하다. 민준 씨가 감탄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난 아직 대출 받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지금은 친구랑 같이 월세 사는데 둘이 내니까 좀 싸거든. 나도 오랫동안 망설였어. 소연 씨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 월세 내는 것보다 내 집 대출금 갚는 게 낫다는 걸 깨달았지. 민준 씨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런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 그 순간 소연 씨는 처음으로 가벼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보다 3살이나 많고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룸메이트와 살며 책임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토록 신중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을 처음 만난 것은 관계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직장 동료인 안드레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파티는 레스토랑에서 열렸고 대부분이 부부 동반인 회사, 직원 15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소연 씨는 이 만남을 앞두고 긴장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동료들은 유쾌한 사람들이었고 많이 웃고 그녀에게 회계 감사 업무에 대해 물었으며 건설업계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제 여자친구 소연입니다라고 소개했고 그녀는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직 관계의 공식적인 상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후 모두가 약간의 술을 마시고 편안해졌을 때 주인공인 안드레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런 여자를 어디서 찾았냐? 똑똑하고 예쁘고 심지어 자기 집까지 있다니. 도망가기 전에 꽉 잡아. 모두가 웃었고 소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안드레이가 그녀의 아파트에 대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민준 씨가 친구들에게 그녀와 그녀의 주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민준 씨에게 그 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가 진심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난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모든 걸 스스로 이뤄냈다는 게 말이야. 정말 멋지잖아. 소연 씨는 안심했지만 찜찜함은 남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신의 아파트가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은 관계를 시작한 지 약 반년이 지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여름 저녁을 즐기며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이제 같이 살 때가 된 것 같아. 소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동거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보고 너랑 내 룸메이트랑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거야?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당연히 아니지. 민준 씨가 웃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 집이 내가 사는 월세방보다 크고 동네도 더 좋잖아. 소연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고 거의 싸우지도 않았으며 함께 있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 씨가 새로운 집을 함께 구하거나 집 구매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바로 그녀의 집으로 이사 오겠다고 제안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자.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만난 지 이제 반년밖에 안 됐잖아.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민준 씨가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가 서로를 충분히 몰랐다고. 내 생각엔 우린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응. 하지만 같이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소연 씨가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어 넌 아직 나를 네 어머니께 소개도 안 시켜줬잖아. 난 심지어 그분이 우리 관계를 허락하실지조차 몰라. 민준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이 만나는 거지. 어머니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네가 직접 그랬잖아. 어머니랑 아주 가까운 사이고 많은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고. 소연 씨가 상기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며 그녀의 말을 곱씹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 말이 맞아. 소개해 줄게. 아마 너희 둘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공통점이 많거든. 소연 씨는 그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50대의 미술사 학자와 20대 후반의 회계사가 무슨 공통점이 많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논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준 씨가 소개에 동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연 씨를 어머니께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준 씨는 왠지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는 구체적인 만남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직장에서 바쁘시다. 학회 준비 중이시다. 몸이 좀 안 좋으시다 등 매번 핑계를 댔습니다. 소연 씨는 민준 씨가 이 만남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혹시 내가 너희 어머니 만나는 걸 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어느 날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냥 엄마가 내 여자친구들에 대해 좀 까다로우셔서 그래. 첫인상이 완벽했으면 좋겠어. 인데 어머니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던 여자들이 많았나 보네. 소연 씨가 가벼운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머뭇거렸습니다. 몇 명 있었지. 하지만 넌 달라. 넌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확신해. 그냥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해. 좋은 타이밍은 2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그토록 많이 이야기하던 여자친구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정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가 파스타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소개 당일 소연 씨는 평소보다 더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옷을 골랐고 결국 단정한 장신구를 곁들인 심플한 남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는 지하철역에서 그녀를 만나 외모를 칭찬했지만 소연 씨는 그가 자신만큼이나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랑 논쟁하지 않는 거야.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암스테르담 여행 얘기는 꺼내지 마. 엄마는 현대 미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특히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풍조 같은 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 당부는 소연 씨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녀가 유럽의 수도로 떠났던 여행을 숨겨야만 할까요? 그리고 애초에 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관념에 자신을 맞춰야 하는 걸까요? 최은희 여사님은 50대 중반의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단정한 머리 모양, 그리고 아들과 똑 닮은 회색 눈에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아색의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그녀의 마른 몸매와 고상한 창백한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소연 씨. 그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어머님. 소연 씨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과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안절부절 못했고 소연 씨는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으며 최은희 여사님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을 감상하듯 아들의 여자친구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민준이가 그러는데 회계사로 일한다고요.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하기에는 흥미로운 직업이네요. 보통 재무 분야는 좀 더 현실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가던데 저는 숫자 다루는 걸 좋아해요. 소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회계 감사는 돈뿐만 아니라 시스템, 프로세스, 사람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이죠, 물론. 최은희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소연 씨 나이의 아가씨들은 보통 더 창의적인 직업을 선택하거든요. 디자인, 심리학, 교육학 같은 미래의 가정생활과 좀 더 가까운 것들 말이에요. 소연 씨는 이 거만한 말투에 가벼운 짜증을 느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어떤 직업이든 우선순위를 잘 정한다면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최은희 여사님이 미소 지었지만 소연 씨는 그녀의 눈에서 차가움을 읽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러는데 아파트를 직접 마련했다면서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요즘 아가씨들은 보통 남자가 집을 마련해 주길 기다리던데 저는 인생에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연 씨가 대답하며 민준 씨가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죠. 아주 올바른 자세네요. 최은희 여사님이 가벼운 비아냥거림과 함께 말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독립적인 여성이군요. 하지만 알다시피 가정생활에서는 양보하고 맞춰주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특히 여자에게는요. 남자들은 자존심이 센 존재라서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민준아. 민준 씨는 멋쩍게 웃으며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즉시 활기를 띠며 회화 기법과 역사적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씨는 첫 만남의 불쾌한 뒷맛에도 불구하고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의 박식함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계속되면서 소연 씨는 최은희 여사님이 자신을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며느리로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진열대의 상품처럼 말이죠. 그녀의 아들에게 충분히 좋은가? 충분히 순종적인가? 그녀가 생각하는 올바른 여성상에 충분히 부합하는가?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소연 씨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부담감에 이미 신체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듯 했습니다. 소연 씨가 포크를 쥐는 방식, 농담에 반응하는 모습, 어떤 주제에 흥미를 보이는지까지, 그리고 모든 관찰에는 가볍고 거의 감지하기 힘든 논평이 뒤따랐습니다. 어머, 왼손잡이시네요. 특이하군요. 옛날에는 왼손잡이를 고쳐주곤 했어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음식을 너무 적게 드시네요. 우리 민준이는 잘 먹는 아가씨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미식가거든요. 부모님이 선생님이시라고요. 정말 훌륭한 직업이죠. 소박하지만 고귀하잖아요. 요즘 매니저나 마케터들하고는 다르죠. 이런 말 하나하나가 작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불쾌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때쯤 소연 씨는 최은희 여사님이 자신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형성했으며 그것이 전적으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소연 씨. 그들이 레스토랑 앞에서 헤어질 때 최은희 여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멋진 도자기 컬렉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꺼이 보여드리고 싶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연 씨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만나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 씨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 씨의 집 앞에 다다라서야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어땠어? 소연 씨는 몇 초간 생각하며 단어를 골랐습니다. 인상적인 분이셔. 아주 교양 있으시고 성격도 강하시고 내가 왜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물려받았는지 알 것 같아.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너희 둘이 잘 지낼 줄 알았어. 엄마가 나중에 메시지 보내셨는데 네가 마음에 드셨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라고 딱 그렇게 쓰셨어. 소연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27살이고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알 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이 만남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분명 권위적이고 주변 사람들, 특히 아들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연 씨를 잠재적인 며느리로 평가했고 보아하니 장점과 단점을 모두 찾아낸 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민준 씨가 어머니 곁에서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긴장하고 끊임없이 어머니의 인정을 구하며 마치 다시 어린 소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과장하는 걸까? 소연 씨는 잠이 들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첫 만남은 항상 긴장되는 법이니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이 긴장감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으며 최은희 여사님은 아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를 만난 후 소연 씨는 그가 대화 중에 얼마나 자주 어머니를 언급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조언하시길, 엄마 생각에는 엄마는 이 문제에 대해 경험이 많으셔. 이런 말들은 레스토랑 선택에서부터 휴가 계획에 이르기까지 가장 다양한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넌 항상 엄마랑 상의해. 어느 날 민준 씨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초대 때문에 주말 계획을 취소한 후 소연 씨가 물었습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현명하셔서 거의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 게다가 내가 외아들이라서 내 삶에 참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 소연 씨는 그런 입장을 이해했지만 성인 아들에 대한 최은희 여사님의 영향력 정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휴가 사건 이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비행기 표를 샀으면서도 갑자기 어머니가 스페인은 과대평가된 여행지이며 그리스를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비행기 표 샀잖아. 그때 소연 씨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호텔도 예약했고 괜찮아, 바꿀 수 있어. 민준 씨가 태평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크레타 섬에 좋은 호텔을 아셔. 작년에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셨는데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 결국 그들은 바르셀로나로 떠났지만 민준 씨는 여행 내내 마치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약간 긴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는 마치 보낸 시간에 대해 보고하듯 기념품과 사진을 들고 어머니 댁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소연 씨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의 미래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관심을 두고 그의 어머니와 경쟁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큰 성인 남자가 부모의 의견에 그토록 의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준 씨는 믿음직스럽고 다정했으며 그들의 관계는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그가 더 독립적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청혼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습니다.
만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영화를 보고 돌아오며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소연 씨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난 너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소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지도 없이 어떤 암시도 없이 그냥 길 한복판에서 정말 갑작스럽네. 그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하는 거야? 물론이야.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생각해봤어. 우린 정말 잘 맞아. 넌 똑똑하고 차분하고 믿음직스러워. 너랑 있으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올바른이라는 말이 약간 이상하게 들렸지만 행복하거나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아닌 바로 그 올바른이라는 말이 소연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그녀가 부탁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결정이잖아.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뭘 생각할 게 있어. 우리 벌써 1년이나 만났고 모든 게 순조로운데 무슨 의심이 있을 수 있어. 의심 때문이 아니야. 소연 씨가 부드럽게 반박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 다 준비가 됐는지 확신하고 싶어서 그래. 결혼은 그냥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는 게 아니잖아. 있잖아. 민준 씨가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대부분의 여자들은 청혼을 꿈꾸잖아. 이 말은 소연 씨의 마음을 불쾌하게 찔렀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라니. 그럼 자신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민준 씨가 정말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정해진 틀에 따르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필요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약속할게. 잘 생각해 볼게. 민준 씨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남은 저녁 내내 말이 없고 쌀쌀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연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믿음직스럽고 예측 가능하며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의 의존성, 생활적인 문제에서의 약간의 미숙함, 30대 중반이 되도록 자기 집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일까요? 다음 날 소연 씨는 부모님께 전화해 청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신중하게 반응했습니다. 확신하는 거니? 딸아,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고 생각 중이에요. 아빠,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고 믿음직스러워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한 건 좋은 거지. 아버지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거란다. 어머니는 더 낙관적이셨습니다. 너도 이제 27살이야, 소연아. 가정을 꾸릴 때도 됐지. 민준 씨는 진지한 남자인 것 같던데. 직업도 좋고, 물론 누구나 단점은 있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부모님과의 대화는 상황을 명확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정말로 뭘 원해? 소연아. 민준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이 질문은 소연 씨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망설이는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3일간의 고민 끝에 그녀는 승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민준 씨에게는 단점이 있었지만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있으면
믿음직스럽고 편안하며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것들은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게다가 소연 씨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민준 씨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힘껏 껴안고 방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네가 승낙할 줄 알았어. 정말 행복해.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엄마한테. 소연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소식을 나누고 싶어하는 첫 번째 사람이 친구도 동료도 아닌 바로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 먼저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어때?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우리 부모님께도. 물론이지. 민준 씨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일 당장 너희 부모님 댁에 가고 그 다음엔 엄마한테 가자. 엄마가 벌써 우리가 언제 결혼할 계획이냐고 물어보셨어. 이 고백은 소연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님이 물어보셨다고. 그래서 넌 뭐라고 대답했는데. 우리가 생각 중이라고 했지. 논의 중이라고. 민준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소연 씨는 민준 씨가 이미 어머니와 그들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심지어 먼저 그녀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문제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들은 약혼했고 사소한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소연 씨의 부모님은 그 소식을 담담하지만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준 씨를 몇 번 만났고 대체로 딸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에 따라 미래의 사위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고 어머니는 그저 소연 씨를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야, 딸아. 하지만 최은희 여사님과의 만남은 예상외로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소식을 듣자 그녀는 처음에는 기뻐하며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는 소연 씨를 안아주었지만 금세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할 계획이니? 좋은 레스토랑은 미리 예약해야 해. 여름에는 한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할 거니? 클래식하게. 유럽식으로. 하객은 몇 명이나? 드레스는 벌써 봤니? 내가 아주 훌륭한 아틀리에를 알아. 내 옛날 제자가 거기서 일하거든.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졌고 소연 씨는 최은희 여사님이 메터지치너 그들의 결혼식 준비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뿐이었는데 이는 분명 어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해 주는 것에 익숙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 아직 세부 사항은 논의하지 않았어요. 소연 씨가 이 질문에 홍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아마 먼저 민준 씨랑 제가 형식과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최은희 여사님은 재빨리 동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녀가 옆에서 지켜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빨리 흘러가. 특히 여름 결혼식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해. 왜 꼭 여름이어야 하죠? 소연 씨가 물었습니다. 가을이나 봄은 어때요? 여름에는 다들 시간이 많으니까.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잖아. 최은희 여사님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준이는 7월에 휴가야. 걘 항상 7월에 휴가를 쓰거든. 그렇지 아들. 민준 씨는 소연 씨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휴가가 언제인지 7월에 결혼하는 것이 편한지 묻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그들은 처음으로 심각하게 다퉜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연 씨는 민준 씨에게 그런 식의 결혼식 계획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식인 것 같아. 민준 씨,
어머님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건 알지만 그분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우리 대신 결정하고 계셔. 뭘 그렇게 과장해. 민준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몇 가지 제안을 하신 것뿐이야. 그리고 엄마는 행사 기획 경험이 많으시잖아. 학교에서 계속 전시회나 학회 같은 걸 주관하시니까. 결혼식은 전시회가 아니야. 소연 씨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날이야. 개인적이고 특별한 날. 그리고 난 우리가 직접 결정했으면 좋겠어. 우리도 결정할 거야. 민준 씨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준비를 도와주실 뿐이야. 넌 일 때문에 바쁘잖아. 레스토랑이랑 플로리스트한테 일일이 전화할 시간이 없을 텐데. 소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정말로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식 준비는 추가적인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좋아. 마침내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도와주시라고 해. 하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 둘이서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준비에 참여하셔야 해. 그분들에게도 축제 같은 날이니까. 물론이지. 민준 씨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두고 봐. 우린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식을 올릴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소연 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은희 여사님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려는 상황을 점점 더 많이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민준 씨에게 전화해서 점심은 먹었는지 묻거나 매주 방문할 것을 고집하거나 그들의 미래의 신혼집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지 조언하는 등 너희는 더 큰 아파트를 찾아봐야 해.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원룸은 혼자 살기 위한 공간이고 가족에게는 최소한 방이 2개는 필요해. 특히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말이야. 엄마, 저희 아직 그 문제는 의논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반박했습니다. 뭘 의논할 게 있니? 최은희 여사님이 놀라워했습니다. 당연히 너희는 더 큰 아파트가 필요하지. 원룸에서 비좁게 살 건 아니잖아. 게다가 내 나이에는 월세방이 아니라 진지하게 집을 생각해야 할 때야. 이제 소연이랑 결혼하면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겠네. 소연 씨는 민준 씨가 대출이라는 단어에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돈을 잘 벌고 충분히 대출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집을 사는 것에 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소연이 아파트는 좋아. 그가 말했습니다. 일단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보자고. 원룸에서 최은희 여사님이 회의적으로 되물었습니다. 부부가 살기엔 좀 비좁지. 아니, 미래를 생각해야지. 어쩌면 소연이 아파트를 팔고 돈을 보태서 방 2개짜리 아니면 아이들을 생각해서 3개짜리 아파트를 사는 건 어때? 소연 씨는 말 그대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녀가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그토록 많은 힘과 영혼을 쏟아부은 아파트를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 계획이 없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소유의 집이에요. 오랫동안 이 집을 위해 일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때로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단다. 최은희 여사님이 가벼운 질책과 함께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의 선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지 않니? 소연 씨는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포크를 더 꽉 쥐는 것으로 참았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다른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민준 씨가 자기 차를 팔고 계약금을 보태는 방법도 있죠. 차를
최은희 여사님이 진심으로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남자가 일하고 이동하는 데 필요하잖아. 아파트는 그냥 벽일 뿐이야. 저에게는 그냥 벽이 아니에요. 소연 씨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제 집이고 제 요새예요. 저는 여기에 돈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쏟아부었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약혼녀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시선을 옮겼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최은희 여사님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제안해 본 것뿐이야. 물론 너희가 결정할 문제지. 하지만 그녀의 말투에서 소연 씨는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미뤄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집을 사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그가 말했습니다. 가족이 살기에 원룸은 너무 좁아. 특히 아이가 생기면 말이야. 하지만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소연 씨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 계획도 없고 왜 서두르는 거야? 서두르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거지. 민준 씨가 그녀의 말을 정정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야. 소연 씨는 이 대화가 최은희 여사님의 영향력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미래의 시어머니와 다투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서 양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우리 일단 결혼부터 하고 한 2년 정도 같이 살아본 다음에 주택 문제를 결정하자. 그녀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쩌면 그때쯤이면 내 경력도 더 좋아질 거고 내 아파트를 팔지 않고도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민준 씨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소연 씨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고 그 주된 원인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마찰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약속대로 대부분의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사회자를 찾았으며 사진작가와 계약했습니다. 소연 씨는 드레스 선택과 예식 준비에 집중하며 어머니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딸의 기분에 항상 민감했던 김선자 여사님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로 이걸 원하는 거니? 왠지 긴장해 보이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 소연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직장일도 산더미인데 이 준비까지 하려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너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소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최은희 여사님 말이야. 우리 삶에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하셔. 가끔은 민준 씨가 나보다 그분 말을 더 듣는 것 같아. 그건 흔한 문제야. 김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외아들일 경우에는 더 그래. 어머니는 아들을 놓아주기 힘들고 아들들은 보살핌에 익숙해져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경계를 확실히 정하는 거야. 노력하고 있어. 소연 씨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물론 쉽지 않지. 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넌 강한 아이니까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기억해. 이건 내 인생이고 내 가족이고 내 결정이야. 이 지지의 말은 소연 씨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민준 씨의 미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최은희 여사님이 조건을 지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연 씨는 진심으로 민준 씨를 사랑했고 그들의 결혼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네, 그에게는 단점이 있었지만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친절하고 다정하며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7월 중순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교회의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날은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빛났고, 민준 씨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예식은 감동적으로 진행되었고, 신랑 신부는 직접 쓴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민준 씨는 신뢰, 보살핌, 존중에 대해 말했고, 소연 씨는 지지, 이해, 신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반지를 교환할 때 양가 부모님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피로연은 훌륭하게 준비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최은희 여사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배치에서부터 음식 서빙 순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소한 것을 통제했습니다. 친척, 친구, 동료를 포함한 약 50명의 하객들은 만족했습니다. 유일하게 불쾌했던 순간은 최은희 여사님의 축사였습니다. 신랑 신부를 위해 잔을 들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아.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멋진 아가씨를 찾아서 정말 기쁘구나. 소연아, 네가 내 아들에게 좋은 아내가 될 거라는 걸 안다. 너희의 미래를 위해 조언 하나 해주고 싶구나. 가족이란 무엇보다 타협이란다. 때로는 서로에게 양보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도 양보해야 한단다.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세상에서 오래 살았고 인생에 대해 아는 것이 좀 있거든. 이 점을 기억하면 너희의 결혼 생활은 튼튼할 거야. 소연 씨는 이 조언이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것임을 깨닫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 씨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는 분명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결혼식 후 신혼부부는 일주일간의 이탈리아 여행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최은희 여사님의 참여 없이 그들 스스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는 마침내 그들이 정말로 가족이 되었고 외부의 영향 없이 오직 둘만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각 도시는 그들만의 독특한 분위기로 그들을 매혹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길을 산책하고 현지 음식을 즐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준 씨는 부드럽고 세심했으며 그녀의 의견에 관심을 보였고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주일은 소연 씨에게 완벽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있잖아. 마지막 날 저녁 베네치아의 그랜드 캐널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앉아 있을 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 넌 바로 내가 꿈꿔왔던 그런 아내야. 내가 꿈꿨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소연 씨가 차가운 백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믿음직스러운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넌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지도 않아. 너랑 있으면 편안해. 소연 씨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편안하다가 아니라 설렌다. 차분하다가 아니라 사랑스럽다. 하지만 그녀는 이 생각들을 떨쳐버렸습니다. 결국 안정과 편안함이 튼튼한 결혼의 기반이 아닐까요? 서울로 돌아오자 결혼 생활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 민준 씨는 옷, 책, 컴퓨터 등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소연 씨의 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소연 씨의 아파트가 이미 가구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구는 가져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혼생활의 첫 몇 주는 즐거운 소란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공간을 꾸미고 서로의 습관에 익숙해지고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지위를 즐겼습니다. 소연 씨는
민준 씨가 깔끔하고 물건을 함부로 어지르지 않으며 몇 가지 간단한 요리를 할 줄 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소연 씨가 야행성이고 잠들기 전에 책 읽는 것을 좋아하며 누군가 그녀의 업무 서류를 만지는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넌 항상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해? 어느 날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옷장 선반을 닦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난 정돈된 걸 좋아해. 소연 씨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업무 서류는 더 그래. 이게 널 불편하게 하진 않기를 바라. 아니야, 무슨 소리. 민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난 오히려 좋아.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 깔끔함은 규율 잡힌 정신의 상징이라고. 엄마가 그러셨어. 이 말은 신혼의 행복감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대화에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연 씨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이 부모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니까요. 하지만 점차 그녀는 민준 씨에게 최은희 여사님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연 씨가 침실 벽을 베이지색에서 연한 하늘색으로 다시 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다음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엄마랑 얘기해 봤는데 엄마는 하늘색이 침실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시네. 차가운 색이라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대. 그냥 베이지색으로 두거나 따뜻한 녹색으로 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이 언제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가가 되셨대? 소연 씨는 비꼬는 말을 참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민준 씨가 약간 기분 나빠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사학자시니까 색조합에 대해 잘 아시잖아. 결국 벽은 베이지색으로 남았고 소연 씨는 처음으로 그들의 가족이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사람이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후에는 최은희 여사님의 다른 조언들이 뒤따랐습니다. 어떤 커튼을 달아야 하는지, 어떤 가전제품을 사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세탁 세제를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매번 민준 씨는 어머니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활 문제를 어머님이랑 상의할 수는 없잖아. 어느 날 민준 씨가 주방 가스레인지 선택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일주일 만에 3번째로 어머니에게 전화한 후 소연 씨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왜 안 돼? 그가 진심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엄마는 가전제품에 대해 많이 아셔. 경험이 많으시잖아. 왜냐하면 이건 우리 가족이고 우리의 결정이니까. 소연 씨가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 민준 씨는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뭐가 나빠. 가끔이라면 나쁜 게 없지. 하지만 모든 결정이 네 어머니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면 그건 너무 지나쳐. 민준 씨는 아이처럼 토라졌습니다. 넌 그냥 우리 엄마를 싫어하는 거야. 항상 엄마한테 트집 잡잖아. 트집 잡는 게 아니야. 소연 씨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우리가 끊임없는 외부의 영향 없이 우리 스스로 가족을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야. 이 대화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어머니와 모든 일에 대해 상의했고 최은희 여사님은 반대로 묻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첫 번째 심각한 시련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에 소연 씨와 민준 씨는 예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공동 경비의 일정 부분을 내고 동시에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동거 생활 후 민준 씨는 계좌를 합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더 편할 거야. 모든 돈이 한 곳에 있으면 투명하고 명확하잖아. 확신이 안 서는데 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보고할 필요 없는
개인 자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날 못 믿는 거야. 민준 씨가 즉시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네 돈을 낭비할 거라고 생각해? 신뢰의 문제가 아니야. 소연 씨가 반박했습니다. 그냥 난 재정적 독립에 익숙해졌고, 게다가 난 주택담보대출이 있잖아. 차 할부금도 있고, 이건 내 개인적인 의무야. 그럼 이제 그게 우리 공동의 의무가 아닌 거야? 민준 씨가 진심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이 주장은 설득력 있게 들렸고 소연 씨는 거의 동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마도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룸메이트와 월세방에 살며 자신의 집을 마련할 결심을 하지 못하는 민준 씨에 대한 불쾌한 뒷맛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3개월의 동거 기간 동안 그가 한 번도 비용을 똑같이 나누자고 제안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소연 씨는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료품비를 냈고 그의 기여는 가끔의 쇼핑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에 그쳤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지내자. 그녀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일상 경비를 위한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각자 일정 금액을 넣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자. 민준 씨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소연 씨는 그가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이 문제를 어머니와 상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엄마는 가족 사이에 별도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불신과 분열을 낳는데 어머님은 네가 주택담보대출이나 큰 빚이 없다는 걸 아시니? 소연 씨가 합리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경비의 대부분을 내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준 씨가 분개했습니다. 가족끼리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계산하는 거야. 오늘은 네가 더 많이 내고 내일은 내가 더 많이 낼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신뢰야. 바로 그거야. 소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 그건 상호적이어야 해. 난 널 믿지만 너도 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최선인지 내가 더 잘 안다는 걸 믿어줘야 해. 이 대화 후 민준 씨는 며칠 동안 토라져 있었고 쌀쌀 맞았으며 심지어 무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나치게 친절해져서 꽃을 선물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욕실에 사소한 수리를 했습니다. 소연 씨는 그런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그가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고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민준 씨는 다시 재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내가 우리 식비, 오락비, 여행비를 전부 낼게. 대신 넌 아파트 관리비랑 공과금을 내. 그게 너한테 더 편할 거잖아. 소연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매달 주택담보대출, 공과금, 주차비는 약 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식비와 오락비로는 기껏해야 40, 50만 원을 썼습니다. 별로 공평하지 않은데 그녀가 지적했습니다. 내 지출이 내 지출의 거의 2배가 될 거야. 하지만 이건 내 아파트잖아. 민준 씨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넌 어차피 혼자 살았어도 주택담보대출을 냈을 거잖아. 이 주장은 소연 씨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자신을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온전한 참여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숙박비를 내는 손님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 공동의 집이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해. 똑같이 나누거나 소득에 비례해서. 하지만 이건 내 집이 아니잖아. 민준 씨가 반박했습니다.
서류에는 내 이름만 있어. 만약 우리가 이혼하면 난 아무것도 없이 남게 돼. 이 말은 맑은 하늘에 날벼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민준 씨는 이미 이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재산 분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네. 소연 씨가 천천히 말하며 속에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넌 나랑 결혼한 거야. 아니면 내 아파트랑 결혼한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준 씨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난 그냥 공평함에 대해 말하는 거야. 왜 내가 내 재산에 투자해야 하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소연 씨가 그의 최근 주장을 그대로 되받아쳤습니다. 가족끼리 누가 얼마를 냈는지 계산하는 거랬잖아. 민준 씨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냥 문을 세게 닫고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재정 문제는 그들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긴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는 계속해서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을 냈고 민준 씨는 가끔 식료품을 사오거나 레스토랑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큰 물건을 사거나 저축을 계획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걸림돌은 최은희 여사님의 방문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달에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아들에게 가끔 전화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존재감은 그들의 삶에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차를 마시러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방문 횟수는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최은희 여사님은 예고 없이 아무 때나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방문 시간에 대해 미리 약속을 정해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소연 씨를 목욕 가운 차림으로 마주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긴 우리 사적인 공간이잖아. 시간을 약속하자니 무슨 말이야?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엄마시잖아. 언제든 오실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린 어머님 댁에 사는 게 아니잖아. 소연 씨가 반박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파트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누구든 방문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게 정상이야. 아, 알겠다. 민준 씨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파트고 네가 규칙을 정하는 거구나. 나도 여기 살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었어. 소연 씨가 지친 듯 말했습니다. 그냥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는 거지. 내가 얘기해 볼게. 민준 씨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계속해서 예고 없이 나타났고 때로는 소연 씨가 기밀 문서를 다루고 있을 때, 온라인 회의 중일 때, 심지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와 같이 가장 난처한 순간에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들의 집에서 점점 더 주인 행세를 했고 물건을 옮기고 청소에 대해 조언하고 식료품 선택과 요리 방법을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소연 씨는 최은희 여사님이 찬장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시 씻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분히 깨끗하게 씻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소연 씨가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집안 청결은 제가 알아서 해요. 의심하지 않아, 얘야. 시어머니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일이 그렇게 바쁘니 꼼꼼하게 청소할 시간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 걱정하는 척하며 내뱉은 이 말은 사실상 교묘한 모욕이었고 소연 씨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호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서 무언가를 바꾸시기 전에 제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물론이지. 최은희 여사님은 순순히 동의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 요청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연 씨가 이 사건에 대해 민준 씨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하신 거야. 엄마는 나랑 집을 돌보는데 익숙하시거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건 보살핌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 존중의 문제야. 소연 씨가 반박했습니다. 난 절대 남의 집, 심지어 어머님 댁에 가서도 허락 없이 그릇을 다시 씻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긴 엄마한테 남의 집이 아니잖아.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여긴 자기 아들 집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소연 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그들의 집이 아니라 민준 씨가 그저 살고 있는 그녀의 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것과 내 것 사이를 오가는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녀를 짜증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동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방문,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부담, 남편과의 재정적 다툼에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는 그토록 조화로웠던 그들의 관계가 서서히 망가져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짜증이 늘었고 사소한 일에 자주 쏘아붙였으며 그녀의 존재를 무시한 채 몇 시간이고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최은희 여사님은 소연 씨가 근무 시간을 줄여서라도 집과 남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점점 더 자주 암시했습니다. 여자의 인생에서 경력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란다. 그녀는 소연 씨의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집안의 안락함과 조화야. 남자들은 원래 그래. 집에 돌아왔을 때 맛있는 저녁과 좋은 기분으로 맞아주길 원하지. 서류랑 노트북을 들고 있는 아내를 원하는 게 아니야. 소연 씨는 속으로 분노가 들끓었지만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만큼이나 바쁘게 일하면서도 집안을 정돈하고 요리하고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의 하루가 어땠는지 묻지 않았고 집안일을 돕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으며 그녀의 직업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내면의 불편함이 커지자 소연 씨는 민준 씨와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있고 비교적 차분한 저녁을 골라 그녀는 그들의 동거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넌 자주 짜증을 내고 나랑 거의 대화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요즘 직장에서 힘든 시기라서 그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책임이 많아. 이해해. 하지만 우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 소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문제, 어머님 방문 문제, 어떤 가스레인지를 살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어. 바로 그거야. 민준 씨가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 영원한 불만. 엄마 말이 맞아. 요즘 여자들은 너무 자기 자신, 자기 권리, 자기 독립에만 집착해. 가족이란 무엇보다 타협하고 양보할 줄 아는 거야. 양보는 둘 다 해야지. 소연 씨가 지적했습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양보 안 했는데. 민준 씨가 진심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내 아파트로 이사 왔잖아. 우리가 더 큰 집을 월세로 구하자고 우길 수도 있었는데 내가 매일 요리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잖아. 그럴 수도 있었는데 난 정말 여러 면에서 너한테 맞춰주고 있어. 이 대답은 소연 씨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평범하고 적절한 가족 내 행동을 민준 씨는 엄청난 양보, 거의 희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둘이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 같아.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두 사람이 동등하게 가사, 예산, 감정적 지지에 기여하는 동맹 관계로 봐. 그런데 넌 남성 역할과 여성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 네가 가끔 여성의 일을 도와주면 그게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면 뭔데? 민준 씨가 진심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당연히 남성적인 의무와 여성적인 의무가 있지. 항상 그랬어. 넌 나한테 수리해달라고 부탁 안 하잖아. 그건 내 영역이니까. 그런데 왜 내가 네가 집안일을 돌봐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상적인 분업이지. 하지만 우리 둘 다 풀타임으로 일하잖아. 소연 씨가 반박했습니다. 성 역할이 무슨 상관이야. 둘 다 집 밖에서 똑같이 일한다면 집안일도 똑같이 분담해야지. 아, 이제야 그 불평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네. 민준 씨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읽는 그 페미니즘 글들 때문이구나. 엄마가 네가 가족에 대해 너무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야. 소연 씨는 참지 못했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 엄마는 우리 가족의 일부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민준 씨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의견은 나한테 중요해. 엄마는 현명한 분이시고 긴 인생을 사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를 혼자 키우셨어. 적어도 엄마는 진짜 가족이 뭔지, 여성의 의무가 뭔지 아시는 분이야. 소연 씨는 이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녀의 말을 최종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였으며 그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대화 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점점 더 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는 어머니 댁으로 가버려 소연 씨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그녀 역시 일에 몰두하며 점점 더 답답해지는 분위기의 집에 덜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마치 그들의 결혼이 위태롭다는 것을 감지한 듯 더욱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고 평일 점심 식사에 그를 초대했으며 주말 가족 저녁 식사를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대화에서는 우리 민준이는 예민해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해와 같은 말이 점점 더 자주 튀어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아이 같아서 관심과 칭찬이 필요하단다. 요즘 여자들은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그냥 집안을 아늑하게 만들고 문제로 귀찮게 하지 않으면 돼. 소연 씨는 이런 말들을 흘려들으려고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참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결혼을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황이 견딜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환점은 소연 씨가 회의가 취소되어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최은희 여사님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태연하게 앉아 소연 씨의 개인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연 씨는 자신의 개인 서류, 은행 명세서, 계약서, 영수증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여 물었습니다. 아, 소연아, 벌써 왔니? 최은희 여사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류 정리하는 걸 좀 도와주고 있었어. 여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말이야. 중요한 서류는 체계적으로 보관해야지. 그건 제 개인 서류들이에요. 소연 씨가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편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가 정리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굴 것 없어. 얘야. 시어머니가 달래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나저나 보니까 내 통장에 꽤 큰 돈이 있더구나.
그 돈으로 집 수리하는 건 생각해 보지 않았니? 침실 벽지가 좀 낡았잖아. 이건 너무 지나쳤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 서류를 살펴봤고 이제는 그녀의 돈을 어떻게 쓸지 제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모든 서류를 원래대로 두고 나가주세요. 시어머니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류 사건 이후 소연 씨와 최은희 여사님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고 소연 씨는 가능한 한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처럼 어머니 편을 들며 그녀가 단지 도와주려 했을 뿐이고 소연 씨가 사소한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소연 씨는 한 다국적 기업의 회계감사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일은 복잡했지만 흥미로웠고 완전한 집중력과 많은 야근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집안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해주었지만 남편과의 거리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훗날 소연 씨가 깨달음의 날이라고 부르게 될 그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고객과의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부장님은 그녀가 최근 너무 많이 일했다며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좀 쉬어, 박 대리. 안 부장님이 그녀의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3주째 밤늦게까지 앉아 있잖아. 남편이 보고 싶어 하겠다. 소연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남편은 아마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그들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 댁에 있거나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 앞에 앉아 어떤 슈팅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저녁 식사 재료와 와인 한 병을 사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해. 소연 씨는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린 결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잖아. 공통점을 찾아야만 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가족, 역할 분담, 개인적인 경계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최은희 여사님의 영향력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소연 씨는 자신의 층으로 올라가 막 문을 열려고 할 때 아파트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찍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설마 또 시어머니? 소연 씨는 짜증스럽게 생각하며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가장 어두운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퇴근한 소연 씨의 눈에 들어온 건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녀의 결혼 전 아파트를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연 씨를 만만하게 봤지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녀가 책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것을 그토록 좋아했던 거실에는 민준 씨, 최은희 여사님, 그리고 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을 둘러보고 있었고 민준 씨는 남향과 좋은 채광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안뜰을 향하고 있어서 아주 조용해요. 이웃들도 교양 있는 분들이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니링아 노린, 인테리어는 불과 2년 전에 했어요. 모든 게 질 좋고 비싼 자재들로요. 주방은 넓은가요? 남자가 뚜렷한 관심을 보이며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11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최은희 여사님이 선뜻 대답했습니다. 구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식기세척기도 빌트인으로 설치했고요. 원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넓고 현대적이에요. 네, 한번 보고 싶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도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가격은 얼마로 정하셨나요?
7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우린 덴저. 민준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시세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이지만 저희는 빠른 매매에 관심이 있어서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방 3개짜리 아파트를 봐뒀거든요. 소연 씨는 문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귀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녀의 아파트를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격을 정하고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를 그녀의 허락도 동의도 없이 우리가 설치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떨어지는 소리에 세 사람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소연아, 민준 씨가 놀라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벌써 왔네. 우린 여기서, 당신들이 여기서 뭘 하는지 보여. 소연 씨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 소연아, 걱정하지 마. 최은희 여사님이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우린 그냥 박 사장님께 아파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 광고에 관심을 보이셨거든. 광고요? 소연 씨가 되물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제 아파트 매매 광고를 올리셨다고요? 우리 아파트지. 민준 씨가 정정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라. 소연 씨가 씁쓸하게 비웃었습니다. 가족이란 결정을 함께 내리는 거지. 서로 등 뒤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신 거예요? 얘야, 왜 그러니? 최은희 여사님이 소연 씨가 그토록 싫어하는 특유의 거만한 억양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굴 것 없어. 민준이랑 내가 다 생각해뒀어. 우리 동네에 아주 좋은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있어. 내 아파트 값이랑 약간의 추가금이면 충분할 거야. 이건 너희의 미래를 위한 거야.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고. 소연 씨는 남편에게 시선을 옮겼는데 그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민준 씨, 진심이야? 내 등 뒤에서 내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다고? 있잖아. 우리 외부인 앞에서 소란 피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민준 씨가 구매자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구매자는 분명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버렸어. 소연 씨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서 소유주의 동의 없이 부동산 구경을 벌인 건 당신들이야.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요. 소연아, 민준 씨가 외쳤습니다. 말 조심해. 여기 우리 엄마 계셔. 그리고 여긴 내 아파트야. 소연 씨가 거의 비명을 지르며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거라고. 알겠어? 내가 돈을 냈고, 내가 수리했고, 내가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다고. 그리고 아무도 듣고 있어. 아무도 나 말고는 이 집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 민준 씨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엄마랑 내가 다 생각해봤어. 이건 아주 좋은 생각이야. 큰 아파트, 좋은 동네, 학교랑 유치원도 가깝고 엄마랑 소연 씨가 메아리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몇 달간의 불편함, 모든 다툼, 모든 긴장, 모든 것이 한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직 자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어머니에게 의존했고 그녀가 자신을 대신해 그들 둘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넌 엄마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하나라도 있긴 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민준 씨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우리보다 경험이 많으시잖아. 엄마가 더 잘 아셔. 엄마가 뭘 더 잘 아시는데. 소연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파트에서 사는 법, 내 돈을 쓰는 법,
내 가족을 꾸리는 법. 우리 가족. 민준 씨가 다시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족을 꾸리는 법을 더 잘 아셔. 경험이 많으시니까. 어머님은 정말 대단한 결혼 생활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소연 씨는 시어머니에게로 몸을 돌리며 속에서 뜨겁고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33살이 되도록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자기 집도 없으며 어머니가 자기 가정에서 명령하도록 내버려 두는 아들을 키우시다니. 그건 정말 재주네요. 네가 어떻게 감히. 최은희 여사님이 분노에 차 숨을 헐떡였습니다. 민준아, 제가 하는 말 들었니?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소연아, 너 선 넘었어. 민준 씨가 아내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당장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소연 씨는 분노와 상처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때문에?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당신들은 내 집에 와서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동의 없이 팔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사과해야 한다고? 난 네가 이성적인 여자인 줄 알았는데. 민준 씨가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쓸데없는 일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네. 쓸데없는 일이라고? 소연 씨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있잖아, 민준 씨, 난 정말 이성적인 여자야. 그래서 당신들 모두에게 내 아파트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당장. 뭐라고? 민준 씨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날 쫓아내는 거야. 응. 소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그리고 당신도요. 그녀는 이미 조용히 출구 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구매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분 중에 이분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불쾌한 상황에 휘말렸을 뿐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구매자가 중얼거리며 재빨리 문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가 아직 매매 준비가 덜 된 것 같군요. 준비 안 됐고 앞으로도 준비 안 될 겁니다. 소연 씨가 잘라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팔지 않고 앞으로도 팔지 않을 겁니다. 구매자는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며느리를 숨길 수 없는 증오심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시선을 옮겼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진심이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부부였지. 소연 씨가 차분하게 대답하며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내려진 듯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난 내 의견, 내 경계, 내 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 그리고 더더욱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가정에서는 살 수 없어. 소연아. 민준 씨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서렸습니다. 우리 차분하게 다 얘기하자. 그래, 우리가 이번 일은 좀 서둘렀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좋잖아. 방 3개짜리 아파트. 너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더 논의할 건 없어. 소연 씨가 잘라 말하며 아드레날린이 관자놀이에서 맥박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들은 내 등 뒤에서 내 아파트 매매 광고를 올렸고 가격을 정했고 구매자까지 데려왔어. 내가 이 모든 것에 동의할 만큼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 아무도 널 바보라고 생각 안 해. 최은희 여사님이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네가 내 독립성에 관한 일에는 좀 고집이 세서 그래. 우리가 너한테 완성된 대안을 보여줘서 네가 모든 장점을 보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고집이 세다고? 소연 씨는 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간의 감정 억제, 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갑자기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야. 그리고 그거 알아. 난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락 없이 내 삶에 끼어드는 사람에게는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어. 이 말과 함께 그녀는 단호하게 서랍을 열어 예비 열쇠를 꺼내 민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자, 내 짐 챙겨서 오늘 당장 내 아파트에서 나가. 그리고 내 엄마도 데리고 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최은희 여사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대할 수는 없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소연 씨가 이상하리만치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건 내 아파트고 여기서 누가 살지는 내가 결정해요. 나가세요. 두 분 다. 소연아, 넌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 민준 씨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니, 민준 씨, 내가 모르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존중, 신뢰, 그리고 정직이야. 우리에겐 그중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들 계획에 불필요한 나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네 짐 챙겨서 떠나. 후회하게 될 거야. 민준 씨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아?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주 잘 알아. 소연 씨가 자신의 평온함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모든 걸 결정해주는 엄마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야. 최은희 여사님은 가방을 움켜쥐고 며느리에게 불타는 듯한 시선을 던지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가자. 민준아,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 자기 혼자 그 닭장 같은 곳에서 살라고 해.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가 나아요. 소연 씨가 그들 뒤로 문을 닫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분쟁의 해결. 다음 며칠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소연 씨가 집에 없을 때 짐을 챙겨갔고 우편함에 열쇠를 남겨두었습니다. 쪽지도 전화도 없이 그들의 결혼 생활의 끝을 상징하는 외로운 열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생각과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녀는 이혼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아파트 자물쇠를 바꾸고 점차 그녀의 삶에서 민준 씨의 모든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화해 시도도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로부터였습니다. 최은희 여사님은 공동의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그들을 통해 소연 씨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심지어 한 번은 사과하러 오기도 했지만 소연 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있잖아요, 어머님. 그녀는 시어머니를 아파트에 들이지 않고 문턱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그녀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어머님 덕분에 제 눈이 뜨였어요. 저는 제가 성인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마마보이였더라고요. 아이가 생기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걸 아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게 훨씬 낫죠. 이혼은 빠르고 별다른 소동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동 재산, 아이 또는 큰 공동 부채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2번의 만남과 몇 장의 서류 서명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 1년이 지났습니다. 소연 씨는 친구 유진과 아늑한 카페에 앉아 새로운 직장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연애 생활은 어때? 유진이 물었습니다. 너 전시회에 초대했던 그 건축가랑은 어떻게 됐는지 아직 얘기 안 해줬잖아. 아, 현석 씨. 소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그냥 친구야. 아직은 서두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아파트는 결국 안 팔았구나. 응. 그리고 팔 생각도 없어. 소연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집이고, 내 요새야. 새로 수리하고, 새 가구도 들여놨어. 거기 있는 게 좋아. 아, 민준 씨 소식은 뭐 들은 거 있어. 재혼했다는 얘기가 있더라. 소연 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20살짜리 여자애랑 시어머니랑 같이 산대. 불쌍하긴.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민준 씨가. 소연 씨가 비웃었습니다. 아니, 걔 새 아내 말이야. 어쨌든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지. 맞아. 소연 씨가 커피잔을 들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난 내 결정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때로는 그냥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해. 그러기 위해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본때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도 있고 말이야. 그들은 웃었고 소연 씨는 인생이 정말로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1년 전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독립적이었으며 마침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